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27일 금요일 하루 종일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1% 내린 6,244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6,15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가 오후에는 또 6,347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하락 여파가 좀 시장에 전해진 모습인데요. 코스피 상승 그동안 주도했던 삼성전자가 약보합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 9조 원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10%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39% 오른 강보합 마감하면서 1192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14원 가까이 오르면서 1439원에서 이번 주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3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박학기의 비타민 띄워드렸습니다. 장세정님께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살에는 비타민 D가 있으니 다들 산책하세요 해주셨네요. 오늘 햇살이 조금 비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좀 실내에만 있으면 비타민 D를 이제 충분히 이제 피부에 쬐지 못하죠. 비타민 D 맞으러 여러분들 이제 산책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현민님, SBS 왔다 가셨나 봐요. 소장님 목동 SBS 1층 로비에 큰 LED 화면에서 소장님을 뵀는데 너무 예뻐요. 실물이 더 예쁘신 것 같지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맞아요. 저희 목동 그 사옥 로비에 크게 기둥이 LED 화면인데 거기에 제가 탁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저희 SBS에 손님 오셔가지고 같이 인증샷 찍었는데 LED 화면과 그분의 실제 카메라, 앱 없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제가 어플로 찍은 사진과 세 사람이 다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제 사진인데. 그래서 손님이 3명을 만나고 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었나요? 네, TMI.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타고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하는 방과 후 경제교실로 떠나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한때 미래 먹거리로 추앙받던 식물성 고기 기억하시나요? 소나 돼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콜레스테롤 걱정 없는 건강한 단백질을 먹자는 사회 배경에서 시작된 대안입니다. 미국의 비욘드 미트 같은 회사가 증시에 상장될 때만 해도 머지않아 진짜 고기를 다 없앨 기세였죠. 이후 수많은 스타트업이 식물성 고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 먹는 사람이 점점 줄면서 매출은 매분기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상장 이후 석 달 만에 $200를 넘나들던 비욘드 미트 주식은 이제 80센트짜리 동전주가 되었죠.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었습니다. 요즘 미국 소고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식물성 고기는 여전히 더 비쌉니다. 월마트에서 소고기 다짐육 한 근이 좀 안 되는 게 $7쯤 하는데요. 대체육은 $9가 넘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대체육은 맛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냉랭한 평가도 성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더 뼈아픈 지점은 건강식 이미지 추락입니다. 식물성 고기는 고기 맛이 나지만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덜 섭취한다는 인식이 있죠.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식품 가이드라인에서 신선한 진짜 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권고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기의 질감과 향을 내기 위해 수십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식물성 고기가 사실상 초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이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한몫했죠.
과거엔 살을 빼려고 저칼로리 대체육을 찾았다면 이제는 약 한 방으로 식욕 자체가 사라지니 한 끼를 먹더라도 가짜보다는 영양이 높고 맛이 검증된 진짜 고기를 소량 즐기려는 경향이 강해진 겁니다. 대체육 회사들도 이 변화를 인지하고 아예 주력 제품을 바꿔 고단백을 강조한 탄산수를 출시하는 등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고기의 질감을 포기하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실험실에서 진짜 고기 세포를 키워서 만드는 배양육은 돈이 여전히 몰리고 있다네요. 결론은 고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먹을 것인가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온 건데요. 환경도 윤리도 중요하지만 식탁 위 마지막 결정은 여전히 가격과 맛, 건강에 대한 신뢰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 하나 나왔어요. 원래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 테슬라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 어느 자동차 제조사보다도 관심도 많이 모으고 뜨겁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서 대규모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어떤 얘기예요?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 남부도로에서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그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테슬라 모델 S가 시속 100km라는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정지 표지판과 전멸 신호 같은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면서 도로변에 정차해 있었던 SUV하고 충돌을 했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충돌을 하면서 당시 정차되어 있었던 차 옆에 서 있었던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고 네. 그 여성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중상을 입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에서는 테슬라가 자랑을 하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테슬라 운전자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서 핸드폰을 사용 중이었고 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 핸드폰을 줍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찾고 있었다라고 아이고. 밝혔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 장애물이나 신호가 있게 된다면은 차가 좀 알아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믿고 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게 운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운전자의 행동 때문에 테슬라 측에서는 운전자가 이거를 기능에 너무 맹신을 한 거지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 차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면서 운전자 과실을 주장을 하게 됐었는데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첨단 주행 보조 기능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항상 전방 주시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게 테슬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에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함께 인정을 하면서 네. 테슬라로 하여금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하고 마케팅하고 법의 경계가 좀 충돌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첨단 주행 보조 또는 이 자율주행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서비스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이 되는 핵심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거는 시스템 결함이에요? 아니면 운전자 과실이에요? 사실 사건의 개요로 보자면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처럼 좀 보일 수 있기는 합니다. 네. 이게 FSD가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됐을 때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오토파일럿이나 FSD나 모두 핸드폰 사용은 기본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내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를 감지를 하고 핸드폰을 한다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걸 감지를 해서 경고도 주고 누적 경고 횟수가 쌓이게 되면은 이 기능을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까지 하는 그런 제한 규칙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다뤄진 쟁점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들보다는 더 구조적인 부분에 가깝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이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명칭에서 오게 되는 인식들 그리고 홍보 방식 같은 것들이 운전자로 하여금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방심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방심하도록 유도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의 이제 쟁점은 이 기술적인 오작동 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인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기능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가, 제조사가 어떻게 했는가까지도 책임의 범위에 들어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 완전한지는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과 함께 소비자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그런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 홍보 문구, 마케팅 문구 하나, 표현 하나 굉장히 주의해서 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네요. FSD도 원래 명칭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고 오토파일럿도 명칭 문제가 사실 이거는 계속 제기돼 왔었죠. 네, 이제 이게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히 자율주행을 하는 거냐, 오토파일럿 완전히 자유롭게 알아서 운전을 하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상황인데 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FSD도 그렇고 오토파일럿도 그렇고 그 기술 자체, 그 기능 자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테슬라가 붙여놓은 그냥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국제 기준에 따라서 가게 되면 다 레벨 2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요. 네. 레벨 2면은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춰두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네, 그게 의무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책임의 소재를 따지면은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주행 보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자율 주행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주행 보조가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운전한다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고요. 네. FSD 역시 완전히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보니까 같은 의미로서 지적이 계속 되어 왔던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같은 경우에도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 발생한 여러 사고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정차 중인 긴급 차량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법원 역시도 과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홍보 표현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지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어져 왔었던 이런 명칭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 논란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으로 연결된 첫 번째 대형 사례가 됐다라는 점에서 판례로서 굉장히 무거운 그런 존재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오토파일럿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항공기에서 자동 비행 장치에서 유래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비행할 때 그렇게 자동 비행 장치 해놓고 기장님이 이렇게 쭉 감독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는 자동 운전으로 인식하기가 쉬운. 국내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꼭 테슬라 아니어도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광고 문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광고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2023년이었는데 볼보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볼보는 이제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는 스웨덴에서 이제 시작이 된 브랜드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지리홀딩 그룹으로 매각이 되어 있는 중국 산하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중국 브랜드에 인수된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볼보에서 사용을 한 거는 이제 번호판을 보호하는 그 번호판 가드 있죠. 네. 거기에다가 메이드 바이 스웨덴이라는 문구를 네네. 적어줘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는 스웨덴에서 시작이 된 브랜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수단이었는데 당시에 파주세관에서 이거를 문제 삼았거든요. 이 메이드 바이 스웨덴이라는 문구가 스웨덴에서 생산된 것으로 혼동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볼보로서는 조금 억울했을 건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도 있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된 차들은 안 들어오는 상태였거든요. 단지 그런 것들이 대외무역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원산지 오인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명칭과 관련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했던 그런 사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은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느냐 이게 굉장히 판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들어서 이제 판결을 해요? 네, 재판부에서는 이번 결정문에서 이제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의 판결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결하게 됐고요. 테슬라가 제시한 논거는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 기능 자체가 도로의 경계와 장애물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할 만한 점은 이제 법원이 오토파일럿이나 FSD의 기술적 결함을 판단하거나 확정적으로 언급한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형태거든요. 대신에 제조사의 경고 의무와 이제 설계 책임을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커버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까지 모두 경고를 했어야 됐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율주행을 나누는 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이런 5단계의 구분 단계 속에서 이런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그런 차이점들을 분명히 구분에 대한 기준으로서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 이상의 이제 책임이 주어진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기는 하지만 책임자가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참 테슬라가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나 봐요. 직접 운영하는 로봇 택시가 있는데 그 로봇 택시 사고가 또 좀 잦았나 봐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사실 이 로봇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모델 3나 모델 Y 같은 테슬라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운전석의 운전대가 아예 없는 버전으로 이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테스트 중인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 시범 중인 이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서비스를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한 달 사이에 사고가 5건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네. 그래서 이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서 누적 사고 건수가 14건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네. 모두 이제 모델 Y 모델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 택시는 테슬라가 항상 이야기해 왔었던 오토파일럿과 FSD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다 보니까 로봇택시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14건의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를 보니까 대체로 저속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그런 차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저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고정 장애물 같은 것들을 피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사고들이 좀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속 사고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고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몇몇 건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까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단계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은 이걸 분석을 해서 앞으로 로봇택시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고를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건데, 테슬라 쪽에서는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등록을 한 업체들 중에서 테슬라만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너네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기술에도 당연히 허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 기술에 허점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밝혀라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사고의 건수로는 훨씬 적은데 사고율로 보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더 높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로봇택시가 이제 몇 달 만들기는 했지만 누적 주행거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한 129만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이제 사고 건수와 함께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5만 7천 마일, 그러니까 9만 2천 킬로미터마다 사고가 한 번씩 났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운행 환경과 통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사고 빈도가 한 4배 가량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몇 건이 어떻게 났는가거든요. 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테슬라가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디젤 자동차들 화재가 났을 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국산차에서도 화재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수입차에서 발생했었던 그 디젤 화재 건수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건수는 적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판매된 건수, 국산차에서 화재가 난 건수와 국산차 판매 비중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사고 화재 발생 건수만 따졌을 때는 국산차가 더 많이 나니까 국산차가 더 위험한 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때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좀 많거든요. 이번 판결로 이제 자율주행의 책임 구조가 조금 정립이 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자율주행 단계하고 관련된 그런 책임 구조는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마케팅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한 그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던 기업인데 법적 책임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조금 넘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감독 필요성을 그냥 단순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까지 제조사의 책임까지 좀 가져가게 됐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SD를 비롯해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과거하고 비교하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기술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그런 간격들을 조금씩 더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소비자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미정님께서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같이 홍차와 함께 쑥떡을 먹는데 봄 향기 가득한 느낌이 들어서 둘이 아주 행복한 오후를 보내는 중입니다. 김미정님 저랑 통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 쉬폰 같은 그 쑥썰기 그거 먹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그 맵쌀가루가 도착했어요 집에. 그 집에는 쑥 가루가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 저는 쑥썰기를 해 먹을 예정입니다. 저도 홍차와 함께 쑥썰기 먹으면서 김미정님이 느끼셨던 그 행복한 오후 저도 느껴볼게요. 네, 우리 통했어요. 조희영님. 어제는 주식장이 너무 급히 올라가서 조금 무서웠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 같아요. 매일 경제 지식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야, 이 조희영님 이제 프로가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시장이 1% 정도 하락하면 어머 어떡해 이제부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조희영님 이렇게 어박목 늘 함께 해주시니까 쉬어가는 타이밍이구나. 뭐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마인드 갖고 계시니까 제가 뿌듯하네요. 네. 전희경님 주식 들어가는 시기가 참 어렵네요. 주린이는 오늘도 헤매다가 여기 왔어요. 잘 오셨어요. 앞에 조희영님 사례 보셨죠? 우리 계속 듣다 보면 조정이구만. 쉬어가는 타임이구만. 이때 들어가도 괜찮겠구만. 이런 판단이 드실 겁니다. 어박목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이 도시에 140년 넘게 건축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1883년부터 설계를 맡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인데요. 1882년 착공된 이 성당은 스페인 내전으로 설계 도면이 훼손됐고 이후 재정난과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공사가 여러 차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성당 측은 가우디 서거 100주기인 올해 2026년에 맞춰 주요 탑을 완공하고 비계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퀴즈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위치한 도시로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제2의 도시이자 1992년 하계 올림픽이 열려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딴 이 도시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바르셀로나, 2번 런던, 3번 베를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 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에게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20세기 최고의 글로벌 투자자라고 하는 존 템플던 경입니다. 존 템플던,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주식 싹 쓸어간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존 템플턴 경의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때요? 이분을 이제 취재했던 기자가 네. 쓴 글에서 봤는데요. 20년 전에 바하마에 가서 해변에 있는데 이분은 맨날 45분 동안 바다를 속을 걷는데요. 그런데 바다 속을? 이렇게 걸으면서 물길을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웠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한강 가면은 아주머니들 이렇게 우리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네. 이렇게 챙이 크고 얼굴 가리고. 마스크도 붙어 있는 모자가 있었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도. 네. 그러니까 그때 20년 전이니까 더 네. 그런 게 특이해 보였다. 그리고 긴 팔을 입고 더운데도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더라. 운동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하니까 조금 이렇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마이웨이 스타일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남들의 시선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든 내가 그렇다던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가끔 보면 이 사고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분도 그랬나요? 네, 정말 검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수조 원을 굴리는 거부인데 비행기는 이코노미석만 탔대요. 그리고 이면지를 스테이플러로 쳐내서 메모장으로 쓰고. 근데 절약 같은 거는 사실 뭐 굉장히 특이한 생활 습관 같지는 않은데 다른 건 그쵸. 없어요? 그리고 뭐 절약한 건데요. 네. 기아차. 네, 타고 다녔는데 오피러스가 마지막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기아차에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어떤지가 궁금하다 하면서 전시장에 우리나라 와서 갔대요. 근데 보고서 렉서스 벤츠보다 이 품질은 그 정도 되는데 가격은 정말 저렴해서 좋다고 하면서 극찬을 했다고 하고 좀 특이한 점이 네. 약속 시간을 네. 좀 늦어요? 1분, 2분 이런 단위로 네. 그러니까 뭐 4시 1분에 약속, 4시 13분에 약속 이런 식으로 했대요. 오히려 늦는 게 아니라 네. 남들 신경 안 쓰니까 오히려 늦을 법도 한데 늦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네, 너무 철저해서 분 단위로. 네. 어머나. 약속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내가 12분 뒤에 다른 약속이 있다. 이런 식의. 그래서 너무나 그 시간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근데 그 시간 아깝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네. 운전하면서 책을 옆에 두고 이게 차가 어허. 멈출 때 어허. 이게 봤다는데 이거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괴짜 같기도 하고. 근데 네. 그런 기질이 남들과는 조금 그런 다른 기질이 투자와도 좀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가 기꺼이 혼자가 되려는 그 의지가 투자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네.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서 2차 세계대전 때가 이분의 그러니까 투자에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요. 네.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포스러웠겠죠. 주식시장은 당연히 폭락을 했고 다들 이제 주식은 다 팔고 있을 때 템플턴은 정반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10,000를 빌렸대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1가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주를 네. 고른 거예요. 104개를 골랐는데 사실 무더기로. 37개는 네. 이미 파산 상태였는데도 골라서 담았다고 합니다.
아니 전쟁이 났는데 파산 상태까지 간 회사 주식을 무더기로 이렇게 샀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미쳤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전쟁이 터지면은 모든 물건의 수요가 폭발할 거다. 그러면서 죽어가던 기업들도 다시 살아날 기회가 생긴다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한두 개 기업만 골랐으면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네. 104개를 다 담았으니까 이 중에서 몇 개는 분명히 잘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럴 때가 투자의 적기야 라고 하면서 쓸어 담은 거라고 합니다. 가장 비관적일 때 사라. 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엄청 좋았죠. 어땠어요? 그때 5배가 됐대요. 5배가 됐다고요? 네네. 그 104개를 샀는데. 100개 종목에서 100개 5배로. 종목에서? 네네네. 그렇군요.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군.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자한다는 원칙이 이제 증명이 됐네요. 네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담력이 있지 않는 이상 선뜻 그렇게 따라하기도 어렵고,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를 했나 봐요. 그 이후에 일본 시장에도 좀 일찍 눈을 돌렸나 봐요. 네네. 196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일본이 눈에 딱 들어왔대요. 전쟁 이후에 일본이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빠르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네. 막 연평균 10% 성장을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야스다 화재 해상보험이라는 회사가 그 자산 가치 대비, 그러니까 PBR로 맞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80%나 저평가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과감히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60년대 이제 일본이 강세장이 왔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익을 또 이때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치를 보면서 네. 감에 의존한 게 아니라 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한 거네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어떤 국가라든지 아니면 좀 위기 상황을 또 기회로 삼는 게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일본 말고? 1980년대에는 멕시코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네. 당시 멕시코가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이다라는 막 침체기였대요. 여기도 잃어버린 시간이 또 이렇게 있군요. 네. 근데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멕시코가 외채도 못 갚고 되게 힘들어질 거야라고 해서 다 빠져나온 상태였는데, 이때가 바로 한몫 잡을 기회야라고 생각하면서 멕시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력이 있어라고 하면서 주식 채권을 대거 삽니다. 근데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성공은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기조라면 앞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뭐 우리는 그렇게 사실 반가운 스토리는 아니지만 1997년 말에 이제 우리 IMF 왔을 때 한국 주식도 좀 싹쓸이를 했다. 그래서 네. 쫙 주워 담았다. 이런 네. 얘기 있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다 우리나라 주식 팔고 나갈 때 그때 한국 주식이 미래 가치에 비해서 가장 저렴해라고 하면서 이때 기아차도 투자를 했던 거고요. 이때. 네, 그래서 97년 말에 투자해서 99년에 266%의 수익을 기록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악의 전망에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항상 최악의 전망이 나오는 곳이 어디야 하고 이렇게 네. 찾아서 거기에서 기회를 찾는. 어떻게 보면 듣고 보니까 조금 남의 불행에서 이렇게 찾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또 무조건 이제 쌀 때 사서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쌀 때 사서 버티기도 하고요. 네. 너무 비쌀 때 공매도를 해서 벌기도 하거든요. 1999년 닷컴 버블 때는 네. 그때 이제 기술주 광풍이었잖아요. 이때 사람들한테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를 거야라고 하면서 이 IT 기업들의 공매도를 했대요. 그래서 또 이득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39년에는 남들이 버리는 주식을 쓸어 담은 거, 99년에는 막 열광하는 거품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번 거죠. 9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담력, 뭔가 배짱도 좀 있고 좀 특이한 성격도 있고 이렇게 이 분단위로 약속 잡는 것처럼 뭔가 남들과 다른 어떤 괴짜의 그런 모습, 그리고 남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성격은 뭐랄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이벤트가 이 성장 과정에서라든지 살아온 과정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개인적인 시련이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없나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38의 아내를 잃어요. 같이 이렇게 휴양을 떠났었는데 버뮤다로 네. 그때 부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떠나고 말아요. 그때 새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그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빠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서 뭔가 좀 30대 휴가지에서 아내를 잃으면서 충격이 어마어마하면서 어떤 그렇죠. 심경의 변화로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건가요? 이때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네. 그가 사고의 통제를 했다라고 해요. 사고의 통제? 네, 고통스러운 생각을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연습을 해서 헤쳐나갔다라고 하고 7년 뒤에 아이린이라는 분과 이제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폭락장에서 막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냉정하게 주식을 살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밀어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연습을 한다고 되는 거군요. 정말 뭔가 모두가 그런 걸 원하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힘든 생각을 좀 의도적으로 밀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게 또 가능한 거군요. 이런 연습을 이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연습을 해왔던 분이니까 그렇게 남의 시선에 신경 안 쓰고 자기 기준대로 배짱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고 그런 것 같군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계속 지금 존 템플턴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면 Sir 이렇게 SIR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경이 붙는다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영국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기사 자귀 같은 거 받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부르는데 이분은 그러면 원래 영국 분인 거예요? 저도 영국 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미국 시골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영국 귀족이 된 사람. 그러니까 템플턴은 1912년에 테네시주의 윈체스터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네. 기독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전형적 미국인이었는데 예일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머리 좋고 했지만 그 테네시의 고향 사투리를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또 그래서 학비도 혼자 벌었다라고 하던데. 네, 예일대학교 갔을 때 대공황이 닥친 거예요. 네.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접시 닦기도 하고 교재 방문 판매도 하고 그렇게 알바도 하고요. 포커 게임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생활비도 또 충당하면서 투자에도 이때 눈을 떴다고 합니다. 집안이 어려워진 덕분에 전설적인 투자자가 오히려 탄생하는 기회가 됐군요. 아이러니하면서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또 있네요. 네. 근데 이 테네시 출신 토박이 미국인이 어떻게 영국의 기사 자귀까지 이렇게 썰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잘 나가던 1960년대에 미국 국적 포기하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바하마로 이주를 해요. 근데 네. 기사자기를 받은 거는요. 이게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나라에 공을 세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이 자선 활동을 많이 한대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거 그리고 상을 만들어요. 템플턴 상이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어떤 활동을 잘 한 분께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건데 노벨상보다 더 상금이 많대요. 그래요. 2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그렇군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또 바하마로 또 가잖아요. 네네. 바하마로 간 거는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막 있었는데 네. 얘기를 하기로 본인은 바하마가 인구 대비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야. 교회요? 네. 네. 교회가 많아서 좋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투자 신앙에 집중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멀어지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더 평안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이분이 인구 대비 교회가 많아서 이민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뭔가 종교적인 뭔가 영적인 것을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종교와 주식 투자는 조금 안 어울리는 조합 아니에요? 저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템플턴 경우 영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면 부유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확신을 했대요. 실제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A 주업
기업의 주가가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죠.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걸 기도로 했다고 합니다. 아, 감정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일종의 뭔가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였네요. 네네. 그는 이거를 사고의 통제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또 나오네요. 네. 주식시장이 하루에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천국과 지옥을 막 오가는 느낌인데 네. 템플턴은 이제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지우는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외부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내부 세계를 잘 단련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평온해야고 단단해야지 남들한 그러니까 막 휩쓸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면의 평화가 곧 수익률이다. 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투자보다 뭔가 철학이나 종교 연구에 더 몰두했다고 하죠. 네네. 투자 회사를 매각한 다음에는요. 돈 버는 일보다는 삶의 지혜를 알리는 데도 되게 인생을 바쳐요. 그래서 책도 존 템플턴의 성공론, 세계 종교에서 배우는 지혜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목 봐도 투자 지침서가 아니라 철학서원.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듣고 보니까 템플턴 경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뭔가 좀 인간을 통찰하는 뭔가 어떤 현자에 가까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배운 것 같아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템플턴 경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꼽아본다면요? 말씀하신 자기 통제인 것 같아요. 자기 통제. 네, 사실 투자랑 감정이랑 이제 섞이다 보면은 정말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시간, 돈, 생각 이걸 철저히 통제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야 투자자가 대중의 이렇게 쏠림에서 벗어나가지고 가치에 초점을 둘 수 있어. 감정이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올해 천재 건축가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주요 탑이 완공될 예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위치한 도시이자 마드리드에 이은 스페인의 제2의 도시 그리고 1992년 하계 올림픽이 열려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딴 도시가 어딘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바르셀로나입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오로지 기부금으로만 지어지다 보니 오래 걸렸다고 들었어요. 완공되면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해주신 7199님 하고요. 주식 수익 내서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신 1635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랑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배낭여행 준비하는 여행지예요. 와, 이렇게 부러운 문자 보내주신 4758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